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하반기 온라인 민음사 패밀리데이에서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인데요. 사실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놨었어요. 근데 이게 편집할 때 보니까 다 날라간 거예요. 제가 백업을 안 했나? 그래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다시 찍는 영상이랍니다. 어쨌든 자칭 민음사 덕후 민덕이 어떤 책을 샀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입니다. 이 책은 1934년 처음 발표되어 느와르 장르의 문을 연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소설의 주인공 프랭크는 오갈 데 없는 떠돌이로 빈털터리인 채 고속도로 변의 작은 간이식당에 들어가 대책 없이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주인 남자 닉은 일손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식당에서 일하라고 말을 하고요. 프랭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젊고 매력적인 안주인 코라를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린 프랭크와 코라는 닉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기게 되는데요. 닉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이 성에 차지 않자 둘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닉을 없애버릴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닉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프랭크와 코라는 더 치밀하고 대범한 계획을 세우고 셋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느와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소설이라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 카미가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방인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구매를 했고요. 두 번째 책은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에서 영감을 받아 알베르 카미가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두 소설의 관계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를 읽고 바로 이방인 이 책을 읽기 위해서 같이 구매를 했고요. 알베르 카미라는 작가는 페스트라는 작품으로 더 알려져 있잖아요. 이 책도 같이 궁금하더라고요. 알제에서 선박 중개인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는 청년 메르소는 어느 날 마렌고의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다시 만나 유쾌한 영화를 보고 해수욕을 즐기며 사랑을 나눕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메르소는 한 아파트에 사는 레몬과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레몬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며칠 후 메르소는 레몬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그들을 미행하던 아랍인들과 마주치는데요. 그들 중에 레몬 옛 애인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싸움이 벌어져 레몽이 다치고 소동이 마무리되었지만 메르소는 답답함을 느끼며 시원한 샘가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레몽을 찌른 아랍인을 만난 메르소는 그가 꺼내는 칼의 강렬한 빛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권총에 방아쇠를 당긴다라는 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1942년에 이 책 이방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카미는 젊은 무명 작가에 불과했다는데요. 낯선 인물과 독창적인 형식으로 현대 프랑스 문단의 이방인처럼 나타난 이 소설은 프랑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는 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정신적인 공허를 경험한 당대 독자들에게 카미는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메르소라는 인물을 통해 관습과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소외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마주하는 실존의 체험을 강렬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은 김준태의 조선의 위기 대응 노트입니다. 미중유의 재난과 위기 상황을 마주한 조선의 리더들, 그들의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선택들을 분석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재난, 위기, 문명의 대전환을 맞아 조선의 리더들은 어떻게 이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했을지, 혹은 어떤 그릇된 판단과 대처로 위기를 심화시켰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 이 책은 조선의 20가지 사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20개 역사의 사례를 고르고 현대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위기 대응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례 중에 성공과 실패의 경우가 이렇게 두루두루 나와 있더라고요. 표지에서도 보이는데 세종의 재난 대응, 숙종의 환국 정치, 광무 개혁, 호패법 논쟁 등등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과거에서 찾으라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더라고요. 사실 서양 철학 쪽은 많이 읽어봤는데 동양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경험, 교훈 등을 저는 접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 동양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리더들은 어떻게 문제를 대처를 했는지 여기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1입니다. 이 책은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제목만은 알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소설 자체가 이름도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책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이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의 책을 쓴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악령은 그의 5대 장편 소설 중 하나이자 최고의 정치 소설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악령은 3권까지 나와 있고요. 도스토옙스키가 1869년 모스크바에서 비밀 혁명 조직의 내분으로 일어난 네차예프 사건의 충격을 받아 집필했고 서구의 허무주의와 자유주의에 심취하여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당대 젊은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차예프 사건은 그 21살의 청년 네차예프가 5인조 무정부주의 비밀 결사에 소속되었다가 탈퇴한 이바노프가 밀고 할 것을 우려하여 동지들과 함께 이바노프를 살해한 후에 호수의 구멍에 유기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충격을 받아서 집필을 했다고 하고요. 사이트에 나온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1870년대 후반 러시아의 한 소도시에 장군의 아들 니콜라이가 돌아옵니다. 니콜라이의 가정교사이자 지식인인 스테판의 아들 페트루시는 우리 편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허무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도시 내에 퍼뜨리려고 하는데요. 건축기사인 키릴로프는 허무주의에 심취해 자살 관련 논문을 쓰고 있고 대학생 샤토프는 처음에 강경한 무신론자였다가 신이 러시아를 구원한다고 믿는 슬라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페트루샤는 니콜라이가 우리 편의 우두머리가 되길 원하지만 니콜라이는 자신의 속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요. 도지사 부인이 개최한 무도회 날 우리 편과 페트루샤의 악행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을 통해 급진주의,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통렬한 자기 반성과 참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정치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와 선악에 대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고찰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그 유명한 장편 소설에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긴 한데 워낙 장편이다 보니까 아직 엄두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쇠라고 하니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안 읽힐까봐 일단 한 권만 1권만 먼저 구매를 했는데 읽어보고 재미있으면 괜찮으면 이거 다 완독한 뒤에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번째 책은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이 작가는 1972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황색 언론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한 개인의 명예에 관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소설은 소박한 카타리나 블룸이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는지 조사하며 닷새간 그녀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이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974년 2월 24일 일요일 한 일간지 기자가 살해됩니다. 살인범은 27세의 평범한 여인 카탈리나 블룸이고요. 그녀는 경찰에게 그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소설은 2월 20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녀의 5일간의 행적을 재구성하고요. 경찰의 신문조서와 검사, 변호사로부터 들은 정보, 그리고 여러 참고인의 진술들이 그 토대가 됩니다. 시작은 2월 20일 수요일 한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그곳에서 괴텐이란 남자를 만나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는 보기 드물게 진실하고 다정한 남자로 그녀가 기다려왔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튿날 경찰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벌이고 그녀는 경찰에 연행된 뒤에 괴텐이 은행 강도의 살인 혐의까지 있는 질 나쁜 인물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과 경찰은 그의 뒤를 쫓고 있었고요. 카타리나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는 세간의 호기심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특히 특종을 찾아 헤매는 일간지 기자 퇴르게스의 시야에 포착이 돼버리는데요. 그로 인해 그의 사냥감이 되어버립니다. 이 책은 언론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박살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해서 요새 가짜뉴스나 언론의 루머 악플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도 계속 크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사실 저는 먼 옛날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책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6번째 책은 폴 로버츠의 근시사회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석유의 종말, 식량의 종말의 저자 폴 로버츠는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 불과했던 충동성이 사회 전체를 파괴적 결말로 몰아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왜 막대한 가계부채와 각종 중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기업 활동을 가능케 하던 주식시장이 어떻게 시장경제를 좀먹고 있는지,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고발하는 한편 그것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날카로운 통찰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심도 있게 해부하면서 언뜻 불합리해 보이는 사회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좀 비문학 책이고요. 사실 저도 이 책에서 말하는 충동인류와 다를 거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좀 공허할 때는 약간 소비로 충동구매, 소비를 통해 좀 이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어떤 해결점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 책은 스탕달의 적과 흙 1입니다. 이 책은 미음사 유튜브 통해서 영업당했던 책이고요. 총 2권인데 1권만 먼저 구매를 했어요.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 스탕달의 대표작이고 낭만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사실주의 문학의 문을 연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줄리엥 소렐은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군인으로 성공하기 힘든 시기임에도 여전히 나폴레옹을 숭배하는 하층 계급 청년인데요. 드 레날 씨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던 줄리엥은 부르주아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드 레날 부인을 유혹했다가 나중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연문 탓에 드 레날 씨의 집을 떠나 부장송의 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인정받은 줄리엥은 추천을 통해 파리 대귀족 드 라몰 후작의 비서가 됩니다. 그는 드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를 정복해 임신시키고요. 후작은 어쩔 수 없이 그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리엥이 권력과 고위직 획득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을 때 갑자기 드 레날 부인이 그의 과거 소행을 밝혀버립니다. 이 책을 조금 읽었어요. 보시면 좀 읽고 있는데 제목이 적과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봤는데 이 적이 법관들의 법복색을 의미하고 이 수도의 흙을 의미한다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리뷰를 찾아보니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평도 있고 일은 왜 적과 흙인지 안 나온다고 일은 좀 읽기 힘들다고 하는 평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 읽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책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1입니다. 중국 정사의 효시 사기는 사마천이 궁형의 치욕을 견디면서 사관이었던 아버지의 유언을 계승하여 쓴 책으로 중국 고대 2000년사와 함께 인간사 천태만상을 담아 와신상담, 토서구팽, 사면초가 등 수많은 고사성어의 기원이 된 인간학의 보고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권으로 민음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사기 130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열전 70편은 주로 제왕과 제후를 위해 일한 인물들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때로 계급을 초월하여 기상천외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역사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명편이 많아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던져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열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천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대립과 갈등, 배반과 충정, 이익과 손실, 물질과 정신, 도덕과 본능, 탐욕과 배품 등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인간을 제시하고 그런 갈등 자체가 인간이 사는 모습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의 인생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중국 역사도 같이 나온다고 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문학가 루신이 빼어난 문학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좀 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기원전 99년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이런 작품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빨리 이 책도 읽어보고 좀 두꺼워서 읽기 힘들까봐 또 1권만 샀었거든요. 근데 일단 읽어보고 교훈도 되고 재미도 있고 하면은 나머지 책들도 구매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책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 1입니다. 이 책은 워낙 어렵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이죠. 말해 뭐해? 저도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 책의 집필 기간이 6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속에는 작가 괴테의 삶과 세계관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인데요. 그는 세계를 한가운데서 통과하는 힘을 알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 자연과 인간의 삶을 두루 섭렵한 행동인입니다. 괴테는 그를 통해 신과 악마 사이의 쟁점이 한 인간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초월적 의지와 절망 사이, 삶에 대한 회의와 범신적인 신앙 사이를 오가며 빛과 어둠의 양극성을 모두 체험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이 읽을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다는 평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이렇게 10년마다 10년 주기로 파우스트를 읽었는데 그때마다 이 책에 느끼는 느낌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고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새로 갱신되는 인생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게 큰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9권의 패밀리데이 때 구매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여기서 서로 책도 추천하고 영업도 당하면서 영업도 하면서 그리고 사유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